네, 이제 첫 경기 샬럿 대 뉴욕인데요. 샬럿은 지금 보면은 포워드 지금 그 PJ 워싱턴이 일단 빠지고 JT 소르가 선발로 나온다고 일단은 돼 있더라고. 근데 이거는 뭐 제가 아주 믿을 만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PJ 워싱턴이 뭐 딱히 부상이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뭐 전주상의 이유로 내린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샬럿은 내일 다소간에 이런 그 인원수 변화가 있는 것 같고 오늘 뉴욕 닉스는 퀸튼 그라임스랑 그 RJ 바렛이 둘 다 못 나왔었어요. 그래서 내일도 일단 퀘스천러블이 떠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뉴욕이 오늘도 상대를 좀 이렇게 좀 많이 팼고 워싱턴이랑 좀 쉬운 상대였으니까. 근데 워싱턴은 다소간에 이런 리바운드가 약점인데 그 뉴욕이 그걸 많이 공략을 했더라. 이런 것들이 보였는데요. 내일 샬럿은요. 지난번에 뉴욕이랑 샬럿이랑 붙었을 때 뉴욕이 129 대 107로 갭했거든요. 여기 왼쪽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디펜시브 레이팅이 전체 꼴찌예요. 말 그대로 리그에서 수비를 현재 가장 못하는 팀이 샬럿이다. 그리고 뉴욕 닉스는 보면 디펜시브 레이팅이 5등입니다. 5등. 작년보다 수비가 확연하게 좋아진 뉴욕 닉스라는 건데 근데 이제 샬럿 보면요. 샬럿은 일단 팀의 3점이 매우 구려. 시도수도 꼴찌, 메이드 시킨 것도 꼴찌, 3점수 성공률도 뒤에서 2등. 굉장히 3점이 구린 팀이다. 반면에 이제 페인트도 득점, 상대 인사이드로 침투해가지고 리머태그라는 빈도는 상당히 많고 득점도 많이 한다. 페이스도 빠르다. 여러 가지로 샬럿은요, 외곽보다는 상대 이제 인사이드를 공략하는 그런 공격을 많이 한다는 건데, 뉴욕을 보니까요, 분명 수비 레이팅은 좋다고 했는데, 오피트 필드골, 그러니까 오피트인의 상대 야투율이 67.8%, 상당히 높다. 뉴욕의 인사이드 수비력이 리그에서 세 번째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샬롯도 뉴욕의 인사이드를 공략할 만은 하겠다. 이런 건데 근데 직접 보면은 그 마크 윌리엄스 샬롯의 이제 그 주전 센터죠. 마크 윌리엄스가 막 시즌 초반에는 좀 많은 활약 보여주고 오펜스 리바운드도 잘 잡고 막 그랬었는데 저번에 뉴욕한테 좀 고전을 했어요. 대신에 그 경기는 후보 센터인 닉 리차드, 제가 닉 리차드는 공수 양면에서 생각보다 저평가받는 빅맨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샬롯도 뉴욕의 인사이드에서 어느 정도 득점을 뽑으면 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 뉴욕은 그 디펜시브 레이팅 최저인 샬럿한테 여러 가지로 공격도 좀 많이 뽑을 것 같고 저는 일단 이거 225.5 오바가 좋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상성상으로 뉴욕이 여러 차례 공격을 좀 이렇게 성공시킬만 하지 않나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뉴욕이 막 RJ 바렛 빠져 퀸튼 그라임스 빠져 막 이러면서 많이 좀 흔들리고 있었는데 근데 줄리어스 랜들이 요즘에 야투율이 좋고요. 시즌 초반엔 좀 많이 별로였는데 줄리어스 랜들이 딱 지난 시즌만큼 25득점에 한 10리바운드 더블 해주는 그런 유능한 빅맨 그런 빅맨으로 다시 좀 보여주고 있고 제일런 버런슨도 요즘에 좀 잘하고 있고 여전히 미첼 로빈스는 오펜스 리바 많이 잡아주고 있고 근데 공수 양면에서 좀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뉴욕 닉스가. 설령 뭐 그라임스나 바렛이 안 나와도 오늘처럼 아이제야 퀴클리라든지 뭐 조시 하트라든지 뭐 하텐슈타인 뉴욕이 좀 그 선수 운영의 폭이 조금 좁은 편이긴 한데요. 구성상 나쁘지도 않고 세기도 하고 다만 이제 내일이 뉴욕이 좀 백투백이어가지고 백투백 경기라 갖고 수비가 약간이나마 좀 헐거워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부분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뉴욕이 올 시즌 백투백이 2번 있었는데 클리블랜드와의 백투백에서 첫날에 109대 91로 이기고 다음날에 이제 그 홈으로 원정 갔다가 홈으로 돌아왔는데 89대 95로 저득점이었었고요. 저번에 샬럿에서 아까 129대 107로 팼다고 했잖아 홈에서.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보스턴 원정을 갔어요. 그렇게 이동거리가 멀지도 않은데 다음날 보스턴 원정 가가지고 98대 114로 깨졌거든. 물론 상대 전후 보면 차이가 많이 심하기도 한데 어쨌든 뉴욕이 살짝 백투백이라는 점은 좀 걱정 한번 해보셔야 되긴 해요. 표본이 많지는 않지만은. 이제 뉴올 대 미네소타 볼게요. 이거는요 지금 요즘에 보면 뉴올이 좀 다소간에 교통정리가 됐다. 지금 맥컬럼이 기흉인가 때문에 못 나오고 있는데 그 자리를 좀 이제 핸들러 다니엘스가 채워주고 있고 허브 존스, 잉그램, 자이언, 발렌시아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뉴올은 그 잉그램이 뭐 약간 미니 듀란트라고 하잖아요. 그런 느낌도 있는데 얘가 좀 그 리딩도 되는 선수예요. 리딩도 탑에서 볼 잡고선 뭐 픽 받아가지고 슛을 올라간다든지 돌파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되고 자이언도 어느 정도 볼을 만지죠. 자이언도 본인의 체격에 비해서 막 인사이드로 돌파에 들어가다가 외곽으로 이제 킥아웃 내주고 아니면 본인이 올라간다든지 뭐 그런 거 많이 하는데 사실 최근에는 이런 잉그램이나 자이언이 둘 다 탑에서 볼을 잡고 이렇게 하려는 움직임이 많았었는데 요즘 보면은 자이언은 딱 본인의 이제 강점 인사이드에서 포스트업 치고 골밑 마무리라든지 막 그런 거 활용한다거나 잉그램이 좀 리딩을 하는 빈도가 높아졌어요. 넘어오는 거야 다니엘스 같은 애들이 그냥 무난하게 넘어와주고 잉그램한테 하프코트에서 볼 건네고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게 많아졌는데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잉그램이 요즘에
작년에 후반기에만 7어시를 했단 말이야. 근데 오늘 또 8어시도 하고 요즘에 잉그램이 이런 어시스트 능력 하면서 이렇게 경기 운영하는 그리고 조립하는 능력이 괜찮게 이렇게 좀 두드러지고 있거든요. 잘해주고 있어. 그래서 덴버전에서도 되게 잘했는데 뉴올리언스가 이제 일단 내일 상대가 미네소타다. 미네소타가 직전 경기에 피닉스한테 패했잖아요. 막 부커랑 막 듀란트랑 활약해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 경기는 피닉스가 야투가 터져서 너무 터졌어 솔직히. 그날은 그리고 또 미네소타의 3점 슛은 27개 던져갖고 5개밖에 안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가지로 미네소타가 좀 아다리가 안 맞았어요. 저는 미네소타를 되게 좋게 보는데 근데 뉴올리언스도 굉장히 좋은 수비팀이고 미네소타도 좋은 수비팀이란 말이야. 보시다시피 양쪽 왼쪽 아래 봐도 3점슛 수비가 뉴올리언스가 1등 3점슛 수비 미네소타가 전체 4등이에요. 그리고 미네소타는 인사이드 수비력도 상당히 훌륭하다. 전체 디펜시브 레이팅 1위 팀이다. 뭐 미네소타 수비 칭찬은 제가 여러 번 했었으니까. 어쨌든 직전 경기 미네소타가 피닉스한테 143점을 꽂혔던 거는 그거는 너무 이 피닉스가 너무 잘 들어갔어. 그날 뭐 피닉스가 3점 31개 쏴가지고 17개 꽂았거든요. 반대로 미네소타는 27개 던져갖고 5개밖에 안 들어가고. 저는 일단은 이거 미네소타 쪽을 좋게는 보는데요. 솔직히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 기준점이 221.5인데 직전 맞대결에서 미네소타가 122대 101로 이겼거든요. 미네소타는 득점을 많이 해. 그리고 직전 경기도 115점에 그치긴 했지만 3점 슛이 엄청 안 들어갔던 경기였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사실은 오바버는 게 맞기는 맞는데요. 전 지금 다소간에 정리된 뉴올리언스가 좀 공격 템포도 느린 편이고 그런 거 생각하면 나는 조금 언더 그림을 그리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좀 무서워 이거는. 미네소타의 마인이라든지 언더라든지 이 경기는 제가 미네소타를 좋아하긴 한데 이거는 그렇게 높이는 안 볼 것 같아요. 다소간에 좀 어렵다. 다음 이제 시카고 대 마이애미. 시카고는 어쨌든 지금 3연패 중이고 마이애미가 7연승 중이에요. 7연승 중. 제가 여기에 적어놓은 게 색채가 없는데 못하는 팀이다. 색채가 없는데 잘하는 팀이다. 이렇게 써놓은 거는 시카고나 마이애미나 사실 마이애미는 지금 좀 올 시즌 비정상적으로 3점이 잘 들어가고 있어. 37%거든. 마이애미가 사실 앞선의 수비라든지 이런 게 아주 좋은 편은 아니야. 근데 아데바요를 위시로 한 인사이드 수비 뭐 이런 거는 되게 좋은 팀인데 그러니까 팀 수비는 좋은데 뭐 개개인의 이런 뭐 운동 능력이나 수비 뭐 이런 타이트하게 붙고 이런 게 좋은 팀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마이애미는 지금 수비가 상당히 잘 되고 있는 편이다. 수비로 조금 이렇게 답을 찾고 있다고 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연승 기간 동안도요. 상대 팀을 아주 막 엄청 대파한 거는 별로 없었어. 지금 7연승 하는 동안 제가 몇 점 차로 이겼나 불러드릴게요. 7점 차, 6점 차, 5점 차, 8점 차, 6점 차, 1점 차, 7점 차 이렇게 그렇게 막 엄청 마이너를 한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타이트하게 이긴다는 건데 직전 경기는 그래도 버틀러가 30점 이상 박아주면서 브루클린한테 좀 쉬운 승리를 가져갔었고 그리고 지금 마이애미가 이긴 것들 보면은 내일 214.5 기준으로는요 7연승 기간 동안 그 214.5 기준으로는 한 번 빼고 다 오바였어요. 물론 뭐 시카고가 지금 득점력도 빈곤하고 막 그렇긴 한데 마이애미의 템포 같은 거 봤을 때 나는 시카고가 그래도 214.5 정도는 오바가 나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일단 저는 이거 오바 좋게 보고 마이애미의 마인도 좋게 볼게요. 2.5 정도면 마이애미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유는 모르겠지만 연승을 하고 있다. 버틀러가 진짜 심각하게 안 터지는 거 아니면은 근데 버틀러가 안 터져도 막 비벼서 이기더라고. 버틀러가 막 14점, 15점 이렇게 넣어도 마이애미가 연승하고 했었으니까. 시카고는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그리고 지금 시카고 내부적으로도 그 트레이드에 관한 리빌딩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라빈을 판다, 드로잔을 판다, 뭐 이런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내부에서도 시즌 초반부터 시카고가 팀을 엎을 거다, 구성이 너무 안 좋다, 외곽이 좀 없고 빡빡하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지금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만큼 시카고는 팀 분위기가 안 좋은 상태다. 이런 부분들 생각 한번 해주시고요. 다음 이제 미러키 대 댈러스. 딱 그냥 이름만 들어도 오바 느낌이 와요. 근데 기준점이 241.5로 다소 높기는 합니다. 근데 이거 기준점은 그 핸디 기준점은 2.5점이야. 다소간에 지금 미러키가 여기 왼쪽 아래 보시면 디펜시브 레이팅이 114.2. 원래는 이거보다 안 좋았는데 요즘에 조금 좋아졌고 그리고 5피트 이내 필드골, 인사이드 수비력. 인사이드 수비력이 작년보다 수치는 좋은데 순위는 좀 떨어져 있다. 미러키의 인사이드가 지금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해요. 근데 어제 보면은 미러키가 어제 샬럿이랑 했는데 130대 99로 이겼잖아요. 근데 그 샬럿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상대의 인사이드 페인트존 득점이 되게 많은 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상대의 림으로 돌진하는 빈도가 되게 높은 팀이라고 했는데 어제 브룩 로페즈가요 블락을 6개를 찍었어요. 6개. 그냥 작년 이제 막 DPO와의 경쟁을 하던 그 브룩 로페즈의 위용을 보여줬다고 보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댈러스는 상대 페인트존 득점이 뒤에서 4번째. 페인트존 시도를 많이 안 하는 팀이고요. 3점슛 시도가 굉장히 많은 팀이다. 그리고 리그 전체 3점슛 성공률 1등이다.
여러 가지로 댈러스랑 미러키는 다소간의 상성관계라고 할 수가 있다. 미러키는 인사이드 수비에 최근에 강점을 드러내고 있는데 댈러스는 인사이드 공격을 많이 시도 안 하는 팀이다. 물론 뭐 아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또 보면은 얘네 둘이 댈러스가 평균 득점이 123점, 미러키는 117점이에요. 그리고 자유투도 시도수가 미러키가 26.7개, 그리고 그래서 4등. 그리고 바로 그 다음이 댈러스거든요. 양팀 다 자유투 시도도 굉장히 많다. 자유투 뺑특기도 능한 팀들이다. 댈러스가 그리고 인사이드 수비가 OPT 있는 상대팀의 야투 성공률이 71.1%로 굉장히 높죠. 리그 꼴찌예요. 근데 미러키는 쿤보를 보유한 팀이지. 그야말로 댈러스의 인사이드를 유린할 수 있을 거다. 쿤보가. 오늘 쿤보가 20점도 못 넣었거든요. 근데 내일 댈러스랑 상대를 한다면은 충분히 좀 쿤보가 좀 활약할 만하고, 요즘에 보면 그리고 미러키가 릴라드랑 비즐리의 3점이 매우 잘 터져요. 특히나 비즐리가 고감도의 3점 슛을 보여주고 있어요. 릴라드도 이름값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일단은 오바를 좋게 보고요. 펜승은 조금 뭔가 좀 어렵긴 한데, 저는 이게 미러키가 지금 완전하게 돌아왔냐? 그게 조금 불투명하고, 언제든지 이게 릴라드나 비즐리, 돈치치나 어빙, 앞선의 수비가 둘 다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3점 잘 터지냐 싸움인 것 같기도 하고, 브루노 로페즈가 제 아무리 좋은 그런 지금 블락킹 성적이나 좀 다소간의 감을 잡은 그런 림프로텍팅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들, 나는 내일 그렇게 활약할 여지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댈러스의 프렌 쪽을 조금만 더 좋게 볼게요. 타이트할 것 같기도 하고, 좀 재밌을 경기인 것 같긴 한데, 양팀 다 일단 오바 승부일 것 같기는 하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샌안토니오 대 멤피스는요, 이거는 어렵긴 한데, 샌안토니오가 오늘도 좀 잘 싸우고 졌단 말이에요. 세크라멘토한테. 샌안토니오가 막 4쿼터에 초반에 막 역전까지 했었어. 근데 잘 싸우고 졌는데, 반면에 이제 멤피스는 지금 스마트도 부상으로 빠지고, 라인업 보면은 딜리아드, 베인, 로디, 자젝주, 비용보. 작년이랑 비교해서 작년 여기서 주전 베인이랑 자젝주밖에 없거든. 아담스 빠지고, 모란트 빠지고, 이제 뭐 브룩스는 나갔다 치고. 근데 이제 올 시즌 주전급으로 들어온 스마트가 빠졌고, 이제 괜찮은 이제 포워드, 틸몬도 빠져 있고요. 클라크도 빠져 있고요. 그냥 워낙에 너무 멤피스가 지금 공백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반면에 뭐 샌안토니오는 딱히 뭐 공백은 없는 상황이고, 이거 샌안토니오가 리그 최악의 수비팀이에요. 보시다시피 디펜시브 레이팅 뒤에서 두 번째, 넬 레이팅 꼴찌, OPT는 야투형. 이거는 그래도 요즘엔 조금 좋아졌어. 인사이드 수비력은 조금 좋아졌는데 3점슛 수비, 샌안토니오를 상대로 3점을 던지는 팀들의 성공률이 40.5%다. 이렇게 샌안토니오는 수비적으로는 진짜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반대로 멤피스도 보면은 인사이드 수비는 좋아. 그 자젝주가 이끄는 인사이드 수비력이 상대 야투율을 57.9%로 막고 있다. 리그에서 세 번째로 좋은 인사이드 수비력으로 디플렉션이나 루즈볼 이런 헛세 같은 게 매우 좋은 팀인데요. 3점슛 수비가 개판이야. 아까 샌안토니오를 상대하는 팀의 그 3점슛 성공률이 40.5%라고 했는데, 멤피스를 상대하는 팀의 3점슛 성공률이 42.1%예요. 이렇게 양 팀은 내일 외곽이 좀 많이 프리할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샌안토니오 경기가 어지간하면은 4.5 정도는 오바로 많이 뚫거든. 그런 것들 생각을 하면은 나는 일단은 오바를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멤피스가 지금 저렇게 구멍이 많다는 점 생각을 하면은 나는 샌안토니오의 일반승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샌안토니오가 3.5 프렌이기도 한데, 저는 이거 조금 약간 역배 느낌으로 좀 접근할 것 같습니다. 멤피스의 긍정적인 점을 찾기가 힘들어. 뭐 자젝주가 한 경기에 막 40점씩 받는 그런 볼륨을 많이 찍어내는 친구도 아니고, 데스몬드 베인도 어디까지나 괜찮은 이런 고감도 슈팅 효율을 가진 자원이지, 공격의 1, 2옵션으로는 뭐 아주 폭발력 있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좀 멤피스의 난 득점력이 약간 의심스러운데, 일단은 사랑의 그 이제 승사이드는 좋게 볼 것 같습니다. 뭐 사랑이 뭐 백투백이라는 것도 있기는 한데요. 샌안토니오가 올 시즌에 백투백, 그때 인디애나 토론토한테 116대 123으로 패하고, 다음에 이제 인디애나를 이제 또 원정으로 갔는데 111대 152로 이루어졌어요. 152로. 샌안토니오가 백투백이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수비적으로 잘 안 될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것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골스 대 오클인데, 이거는요, 제가 직전 경기 커리가 안 나오긴 했지만은 크리스 폴, 탐슨, 위긴스, 쿠민가, 따리치 이렇게였거든요. 아마 5인 라인업이. 근데 그날 진짜 오클라호마의 이런 에너지 레벨 차이가 엄청나게 심했어. 그냥 오클라호마가 이게 막 뛰어다니는 그런 농구에 골스가 그 템포에 빠져들면 절대 못 이깁니다. 그 경기는 뭐 그냥 진작에 그냥 오클라호마가 쉽게 가져가는 경기였었고, 뭐 골든 스테이트가 어떻게 뒤집어 볼 여지가 아예 없었던 경기였어요. 근데 뭐 내일은 이제 커리가 다소간에 좀 부상 상태가 괜찮아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는 하는데, 저는 그렇게 막 아주 좋게는 안 봐요. 일단은
그냥 이거는 직전 경기 봤을 때 너무 그냥 에너지 레벨 차이가 너무 심해 보였어. 그때도 골수 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클라호마 그냥 다 날뛰는 친구들이 엄청 그냥 제압을 아주 그냥 제압당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커리가 돌아오긴 하는데 좀 그린 대신에 쿠민가. 그린이 그래도 알게 모르게 수비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쿠민가가 프리시즌에는 존나 잘했는데 지금 정규 시즌에서는 야투율이 그냥 최악이죠, 최악. 그런 쿠민가기도 하고 커리 빼고 탐슨이나 위긴스 전부 다 지금 마탱이가 가 있습니다. 그나마 골수에서 커리 말고 올 시즌에 20점 이상 해줬던 게 포지임스키라고 하는데 포지임스키한테 또 한 번 기대해봤자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오클라호마가 지난 경기에서 좀 이런 운동 능력 많이 보여줬던 케이슨 월러스 같은 이런 에너지를 상당히 보여줬던 친구가 결장할 수도 있다. 이런 건 있기는 하거든요. 저는 일단은 오클라호마가 직전 경기는 프렌이었는데 이 경기는 마인을 받았어요. 2.5 마인을. 오클라호마가 충분히 마인 할만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커리가 진짜 막 40점 50점 넣는 거 아니면 애지간하면 마인일 거라고 보고, 그리고 직전 경기에도 그때 점수가요 109 대 128. 제가 이 경기 언더를 갔었어요. 근데 그 경기도 이런 템포, 빠른 템포 때문에 오바가 났단 말이야. 또 오바가 나올 만하다고 보고, 심지어 커리라는 다소간의 골스의 이런 점수를 책임져줄 수 있는 선수가 돌아온다고 하면은 저는 229.5바는 괜찮을 것 같아요. D조가 지금 터키, 웨일스, 크로아티아, 아르메니아, 라트비아 이런 순서인데, 보다시피 터키가 거의 뭐 지금 진출을 확정 지은 상태고, 웨일즈랑 크로아티아가 2위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얘네 둘의 맞대결, 웨일즈랑 크로아티아가 둘 다 지금 승점 10점인데 왜 웨일즈가 2등이냐? 웨일즈가 맞대결에서 2대1로 이기고, 그리고 또 1대1 원정에서 1대1, 홈에서는 2대1로 이겨가지고 맞상대 전적에서 이제 크로아티아가 밀리거든요, 웨일스한테. 웨일스는 이제 오늘 아르메니아 원정을 가고 최종전이 크로아티아랑 하거든요. 터키랑 하거든요. 터키랑. 그래가지고 좀 일정상으로는 일단은 웨일즈가 조금 빡세다. 오늘 아르메니아 원정도 쉽지 않은데 터키를 홈으로 불러들인 것도 상대가 상대인지라 쉽지는 않더라. 그런 거고, 크로아티아는 오늘 일단 라트비아라는 쉬운 상대를 원정을 떠나요. 그러긴 한데 뭐 이기기가 그렇게 뭐 어려워 보이진 않고, 그리고 최종전이 크로아티아는 이제 아르메니아를 홈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일정상으로는 크로아티아가 살짝 더 낫다고 할 수가 있어요. 뭐 양팀 다 오늘 반드시 이겨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먼저 아르메니아 대 웨일스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제가 아까 이걸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어제도 원정거리 같은 거 막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기도 한번 얘기는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아르메니아도 어제 말씀드렸던 아제르바이잔 바로 옆에 있어요. 아제르바이잔이랑 아르메니아는 사이가 매우 안 좋은 나라들입니다. 아르메니아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 아르메니아가 여기 있는데, 웨일즈는 이제 여기 붙어 있죠. 이쪽 어디에 붙어 있는 걸로 알아요. 영국이 브리튼 섬 아래쪽에. 왜 여기 어디 쪽에 붙어 있는 웨일즈가 이 먼 거리를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된다. 이 먼 거리를 원정을 떠나야 되고 상당히 쉽지 않다. 일단은 그런 얘기를 먼저 드리고, 아르메니아 이거를 왜 얘기를 하냐? 아르메니아의 홈 데이터가 조금 빡세요. 상대팀이 못 이길 정도는 아닌데 크로아티아도 그렇고 터키도 그렇고 좀 어렵게 이겨요, 아르메니아를. 그리고 아르메니아도 제가 알기로 이게 감독 바뀐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 전에 아르메니아가 이렇게 네이션스 리그에서 호아킨 카파로스라는 스페인 감독이 이렇게 쭉 원래 맡아오다가 감독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 우크라이나의 뭐 아까 이름 뭐였지? 하여튼 감독이 바뀌어가지고 그 이후로는 나름대로 성적이 나쁘진 않다. 아르메니아는 2022년 9월 이후로 감독이 바뀌었고 계속해서 이렇게 연패를 하던 와중에 감독이 바뀐 이후에는 나름대로 좀 색깔 같은 거로 딱 봐도 승리를 많이 한 게 보이죠. 승리나 최소 무승부 거둔 게 많이 보이죠. 그래서 비교적 한창 안 좋을 때보다는 약간 나아진 아르메니아다 이거고, 그리고 또 아르메니아의 홈만 봤을 때는 상대팀들이 원정을 좀 까다로워했었다. 크로아티아도 겨우 이겼고 라트비아는 뭐 이겼고요. 상대적으로 좀 아르메니아 더 강팀이다 보니까. 그리고 터키도 1점 차로 이기고, 여러 가지로 아르메니아 원정이 쉽지 않아요. 웨일스가 뭐 홈에서 아르메니아한테 지기도 했었고, 일단은 웨일즈가 아르메니아한테 그렇게 막 쉽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저는 이거 아르메니아의 프렌이나 웨일즈의 햄무 좀 이렇게 볼 것 같아요. 일단은 웨일즈를 한번 잡아봤다는 것도 있고, 웨일즈 심지어 원정 가가지고 웨일즈가 이겨도 다소간에 좀 어렵게 이길 거라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면 아르메니아의 프렌 이것도 배당이 괜찮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다 또 언더까지도 조금 보고 있어요. 근데 언더는 뭐 그렇게 추천하는 픽은 아니고. 다음 이제 라트비아 대 크로아티아는요, 이거는 그냥 상대 전적 보시면 됩니다. 이제 크로아티아는 아까 조상을 봤을 때 지금 조 3위예요 3위. 그래서 라트비아라는 약팀을 반드시 잡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라트비아 상대로 크로아티아가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이겼고, 라트비아 원정에서는 뭐 옛날이긴 해요. 2001년 원정에서 이렇게 뭐 1대0 3대0 이렇게 이긴 적은 있었다.
일단 라트비아한테 진 적이 없고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 5대0으로 홈에서 쉬운 승리를 거둔 상대다. 그래서 크로아티아는 일단 무조건 잡아야 되고 급하잖아요, 입장이. 그래서 약팀 상대로 그냥 팰만한 경기다. 물론 라트비아 원정이긴 한데 라트비아는 뭐 여기 조에서 반드시 살아남아야 된다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조 꼴찌고 막 그렇기 때문에 갈 길 바쁜 크로아티아가 일단은 라트비아 상대로 승점 3점을 선취하는 상황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남은 일정 같은 걸 고려를 했을 때 일단은 오늘 웨일즈가 아르메니아 상대로 쉽지 않을 거다.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일단은 크로아티아는 조 2위로 올려놓을 수 있는 발판, 일단은 무조건 승리는 아마도 쟁취할 것 같다. 그래서 마이너스 2, 핸디 2 기준으로 마헨이나 햄무 이런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원정에서 아주 쉽지는 않았다는 점 고려하면은 크로아티아가 이햄무도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일단은 마행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볼 것 같기는 하고, 아이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아이조 경기가 총 3개가 있어요. 보면은 이제 먼저 벨로루시 대 안도라 5위랑 6위에 그친 팀들이에요. 그래서 얘네 둘 다 딱히 뭐 동기부여는 없는 상황이고, 그냥 이 경기는 양팀의 맞대결도 한번 보면은 벨로루시랑 안도라가 이번에 유로에서 0대0으로 안도라 홈에서 비겼어요. 그러니까 벨로루시가 예전에 알렉산더 흘렉이 있고, 여기 막 09년, 08년, 06년 이때가 흘랩이 있을 때예요. 흘랩. 아스날 팬분들이라면 아실 거라고 보고, 그 흘랩이 있을 때는 그래도 벨로루시가 다소 안도라 정도는 제압하는 팀이었는데, 요즘 보면은 벨로루시가 아주 못하고 있죠. 기대 이하거든요. 그런 것들 생각하면은 이런 팀 상대로 벨로루시가 홈이긴 하지만은 무승부도 갈만하고 마헨도 갈만하고 햄무도 갈만한 그런 상황이라 생각할 거고, 저는 이 경기 그냥 고배당을 노리기에 적합한 경기다. 그러니까 마헨이든 햄무든 그냥 생무든 간에 이거랑 같이 한 1.8배당? 그런 거 같이 엮으면은 충분히 두 폴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마헨, 햄무, 무승부 다 가도 만원만 가도 하나만 돼도 한 5만원 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맞춰도 얻어 걸리는 상황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고배당을 갈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는 뭐 저의 배팅 방식이고, 다음 이제 스위스 대 코소보. 제가 이거 코소보도 아주 희망이 없다고는 안 했어요. 코소보는 오늘 스위스를 반드시 꺾어야 진출의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생긴다. 왜냐면은 코소보가 전적상으로 루마니아나 스위스에 그렇게 뒤지지가 않아요. 루마니아한테는 이제 뭐 1무 1패로 이렇게 뒤지긴 하는데 스위스랑 한번 홈에서 비겼다고. 그래서 원정에서 만약에 비기더라도 0대0으로 비기면은 스위스가 원정 다득점으로 앞서기도 하고, 일단 비기면은 추격을 못하죠. 추격을. 왜냐면 지금 승점 10점이니까 일단은 코소보는 무조건 잡고 봐야 됩니다. 잡고. 코소보가 아마도 달려드는 경기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근데 스위스가 만만치 않은 팀이고, 보통 이런 유로 예선, 월드컵 예선은 쉽게 진출하는 팀이잖아요. 스위스는 일반적으로. 스위스는 최종전은 루마니아 원정 경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오늘 스위스는 코소보를 잡고 진출을 일단 확정하고 싶겠지. 그러긴 한데 코소보의 이런 저력이 만만치는 않을 것 같다. 그래갖고, 그리고 코소보도 지금 굉장히 급한 입장에서 건지 몰라도 최근 2연승을 달리고 있어요. 물론 상대가 안도라랑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았던 거긴 해. 좀 쉬운 상대들이라면 어쨌든 스위스나 루마니아보다는 약한 상대를 잡은 거긴 한데, 어쨌든 코소보도 지금 신락 같은 희망이 있다. 그리고 제가 뭐 코소보가 독립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스위스계 혹은 뭐 알바니아계 이런 중립국 내지 코소보의 이런 국가 구성, 종교라든지 뭐 그런 점을 따졌을 때 스위스계 혈통이 꽤나 있는 편이에요. 꽤나 코소보 입장에서는 스위스를 잘 알기도 하고 뭐 그런 의미거든요. 구석이 뭐 시원치 않긴 한데, 이 경기 그러니까 스위스가 아주 편하게 가는 흐름은 저는 잘 안 그려진다. 스위스가 특히나 이번에 예선에서 3무승 먹었네요. 3무. 루마니아나 스위스나 4승 3무예요. 4승 3무. 이러다 보니까 무승부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다. 근데 이 경기는 그렇게 막 추천은 많이 안 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스위스가 일단은 쉽게 진출할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래서 스위스 경기는 별로 추천은 안 할 것 같은데, 그냥 햄무나 무승부를 그냥 조금 보는 정도,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대 루마니아. 루마니아는 지금 조 2위, 이스라엘은 3위에 그쳐 있는데, 이 경기는 일단 이스라엘이 홈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은 이스라엘이 헝가리 중립 경기장이에요. 지금 뭐 나라 국가 안팎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마지막 최종전이 안도라 원정 경기인데, 보통 이제 안도라는 뭐 유럽 최약체 중에 하나니까 좀 쉬운 상대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일단은 최종전은 승리를 한다는 마인드겠죠. 루마니아는 최종전이 스위스를 홈으로 불러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스위스도 오늘 그냥 코소보 상대로 이기고선 진출 확정짓는 게 낫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루마니아도 오늘 그러니까 루마니아의 최종전 두 경기가 추격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조 1위 같은 이런 진출 경쟁 상대인 스위스를 붙으니까 루마니아는 마지막 두 경기가 굉장히 빡센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늘 반드시 루마니아를 잡아야지만 추격할 찬스거든요. 오늘 만약에 비기면은 못 잡죠.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승점차가 4점이니까 뭐 최종전에 루마니아가 진다고 한들 못 잡기 때문에 일단은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지금 뭐 국내적인 상황도 있고 막 전쟁 중이고 하니까 막 보통 그럴 때 옛날에 막 아르헨티나 대 잉글랜드도 그렇고 막 이런 전쟁 같은 게 껴있으면은 이런 뭐 국가적인 뭐 단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이런 막 동기부여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하비 옛날에 이제 이스라엘의 주포였잖아요. 이스라엘의 주포 자하비를 옛날 막 호텔방 나가가지고 퇴출됐던 은퇴를 선언했던 자하비를 다시 불러들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여기에 많이 명운을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반드시 루마니아를 잡아야 되는 이스라엘인데 반대로 루마니아는 오늘 비기기만 해도 최종전이 빡센 스위스니까 비기기만 해도 진출 확정이에요. 루마니아는.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이스라엘은 최대한 승리를 하려고 노력할 거고 루마니아는 최대한 그냥 버틸려고 노력을 할 텐데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뒷공간이 자연스럽게 많이 발생을 할 거고요. 루마니아가 거기를 공략하기 편안한 환경이 될 것이다. 근데 제가 이걸 한번 말씀드렸었죠. 이스라엘 경기 오바를 엄청 주장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6월달부터 방송 시작했는데 6월달 이쯤에부터 그 전에 계속 오바가 엄청 많았거든. 이게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잘라놓은 보면은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2.5 기준으로 오바가 20번, 언더가 2번이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경기는 언더가 상당히 쉽다.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스라엘 이렇게 4경기 연속으로 언더예요. 언더. 아까 말했다시피 자합이라는 주포가 국가대표 은퇴를 하기도 했었고 뭐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가지고 이스라엘이 지금은 이런 반드시 뭐 이겨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상당히 공격적으로 임할 거란 말이야. 일단 공격적으로 물론 이스라엘이 선취골을 득점을 하면은 오바가 좀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반대로 이스라엘이 잠그고 루마니아가 득점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쨌든 저는 이 경기 좀 이른 시간에 득점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좀 오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서 이 경기는 오바 내지 무승부도 괜찮다. 생무도 노릴만 할 것 같아요. 루마니아는 진짜 욕심낼 필요가 없으니까 경기가 좀 후반으로 굳혀지면 욕심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잠그는 형태가 될 거고 이스라엘이 루마니아를 못 연다면은 무승부가 나는 그림도 괜찮을 것 같다. 아까도 말했지만 루마니아는 지금 점에서 8경기 동안 4승 4무예요. 이스라엘도 3승 3무입니다. 3승 3무. 3승 3무 2패. 그리고 이제 좀 진출이 어느 정도 그 가닥이 나온 팀들인데 프랑스나 네덜란드가 오늘 경기가 있어요. 특히 이제 네덜란드는 아직 진출이 확정은 아니에요. 근데 네덜란드는요 오늘 이제 아일랜드랑 하잖아. 근데 그리스가 추격하고 있죠. 근데 그리스는 지금 보시다시피 7경기를 했어. 그리스는 이제 최종전이 한 경기 남은 거예요. 근데 네덜란드의 최종전이 지브롤터입니다. 지브롤터이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네덜란드가 승점 3점을 벌어들인다고 봐야 되고 만약에 오늘 네덜란드가 져 그럼 승점 12점이죠. 최종전 지브롤터를 이기면 15점이란 말이야. 근데 그리스는 이제 한 경기 남았잖아. 그리스의 이제 그리스가 최종전이 프랑스를 홈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홈에서 프랑스랑 하는데 일단은 승리하기도 빡셀 뿐더러 설령 승리한다고 한들 그리스가 그 경기를 프랑스를 꺾는다고 한들 둘 다 그럼 승점이 15점인 거잖아요. 네덜란드가 오늘 지고 최종전을 승리를 하는 경우 지브롤터에 그리고 그리스가 최종전에서 승리를 하는 경우 둘 다 15점인데 그러면은 유로 예선에서는 순위 상정 방식이 이런 승점 동률 팀들 간의 상대 전적이에요. 그럼 네덜란드랑 그리스의 상대 전적을 봐야 되는데 이게 어떠냐? 네덜란드가 그리스를 원정에서도 1대0으로 이기고 홈에서도 3대0으로 이겼어요. 그래서 네덜란드가 상대 전적 2승이기 때문에 네덜란드는 오늘 경기 져도 상관없습니다. 아일랜드랑 전통적으로 많이 라이벌리가 어느 정도 있어요. 왜냐면 2002년 네덜란드가 막 에드가 다비즈, 필립 코쿠, 반니스텔루이, 뭐 클루이베르트, 오베르마스, 뭐 젠덴, 수비에도 야프스탐 그냥 어마어마한 친구들이 많이 있을 때 그때도 아일랜드한테 플레이오프에서 져가지고 월드컵을 못 갔단 말이야. 그리고 역사상에 이제 양 팀의 맞대결도 한번 보면은 양 팀의 맞대결도 그렇게 막 아주 쉽지는 않았어요. 네덜란드 대 아일랜드 맞대결이 이번에도 네덜란드가 햄무였었고 이때도 그 아일랜드가 선취골 넣어가지고 그리고 16년도에도 비겼었고 이런 공식전 뭐 국가친선 말고 뭐 공식전이나 이런 데서는 아일랜드가 꽤나 잘 싸웠거든요. 그래서 네덜란드가 아주 쉽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이 경기도 저는 네덜란드가 뭐 이길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쉽게는 아닐 거다. 햄무나 마헨을 갈 만한 경기인 것 같습니다. 이 경기. 그리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네덜란드는 저도 상관이 없는 경기여서 물론 뭐 오늘 당연히 홈에서 그냥 진출 확정지으면 좋죠. 그런 건 있는데 일단은 뭐 아주 막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런 당위성까지는 없는 경기예요. 그런 거 알아봐 주시고 자 이제 다음으로 그 프랑스 대 지브롤터 한번 볼 텐데 이 경기는요 기준점이 -5가 있고 6.5가 있잖아요. 저는 일단 이거 5햄무 가고 보는 거예요. 5햄무 어제도 제가 저번에도 대한민국 대 싱가포르도 5대0 5햄무 맞췄었고 어제도 어디였지? 막 햄물 많이 갖고 어쨌든 많이 맞춰서 제가 햄물을 좀 좋아하는데 특히 이런 막 산마리노, 지브롤터, 리히텐슈타인, 안도라 막 이런 팀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은 보통 이제 상대팀 좀 강팀이랑 하면은 뭐 3햄무라든지 4햄무라든지 막 이런 거 많이 주거든요.
그런 거를 충분히 노릴만 해. 저는 그래서 일단은 내일도 지브롤터랑 프랑스의 5햄문을 노려봅니다. 저는 이 경기가 4대0, 5대0, 6대0 이 정도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좀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브롤터가 프랑스 상대로 득점하는 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프랑스는 이미 진출 확정을 했고요. 근데 이제 지브롤터는 어떠냐? 지브롤터는 뭐 볼 것도 없죠. 여기 조에서 그냥 6전 6패 0득점 21실점이다. 그래서 지브롤터가 프랑스 상대로 득점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프랑스가 그럼 지브롤터를 몇 대 몇으로 패느냐인데, 생각보다 프랑스가 보시다시피 이번 그 유럽 예선에서 6경기 13득점 1실점, 그러니까 득점도 아주 많이는 못했어요. 모든 경기를 다 이기긴 했는데 아주 막 상대를 대파하거나 그런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이건데, 프랑스가요 이렇게 A매치 전적인데 보면요 네덜란드를 4대0으로 팬 것도 있어. 근데 보면은 지브롤터를 3대0으로밖에 못 팼고, 상대적인 약팀들을 그렇게 엄청 패지는 못했습니다. 남아공을 5대0으로 팼었고, 좀 그나마 약팀을 되게 세게 팼던 게 카자흐스탄을 8대0으로 팬 거. 이런 거 말고는 프랑스가 약팀을 그렇게 엄청 쥐어 패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불가리아 3대0으로 팬 거나 웨일스 3대0으로 팬 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약팀을 그렇게 아주 잘 조져놓지는 못했다. 근데 약팀을 조져놓는 스코어가 보통 5대0이 많이 나오잖아요. 6대0, 7대0 이런 거보다도 5대0이 보통 많이 나와. 그래서 그냥 5햄문은 저는 꽤나 물만하다고 보고, 6.5 언더도 괜찮기는 한데, 근데 저는 일단 그거는 배당이 별로 맛이 없어가지고 5햄문이라든지, 저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프랑스가 이렇게 약팀한테 관대하다는 점을 들어서 지브롤터의 프렌도 있다고는 생각하는데요. 지브롤터는 직전 그때 저번에 웨일즈와의 경기에서 웨일즈한테 전반전 내내 가둬놓고 패기를 당했고, 전반전에만 4대0이었어요. 근데 후반전에 웨일즈가 한 골도 못 넣어가지고 그냥 4대0으로 끝났는데, 일단은 지브롤터는 그렇게 가둬놓고 쳐맞으면은 4점도 줄 수 있는 그런 팀입니다. 이런 점들 생각 한번 해보시고, 저는 그냥 고배당 취하는 정도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